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0월 10일 주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5%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어제 이제 휴일이었고 오늘 장이 다시 열리면서 만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하루를 또 놔두고 있고 다음 주는 이제 또 10월 중순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네, 시장은 지금 중간중간에 휴일이 껴 있어서 연속적으로 좀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일단은 코스피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들이 최근에 좀 정체를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600선 정도로 진행 중이고 나머지 이제 증시들도 네, 지금 해외 증시를 보시면 다우나스닥은 네, 42,000, 18,000, 니케이는 39,000으로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훨씬 높게 네, 지수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률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네, 쐐기형으로 코스피가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오늘 옵션 만기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만기 이후에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로 접근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연속적인 매도를 하지 않고 1,6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도에 대한 물량이 훨씬 많이 출회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매수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언제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조차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이긴 하지만 계속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계속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2600선을 단번에 회복하고 좀 올라갔으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75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고점에서 또 한 번 저항을 맞는 모습이죠. 비슷한 수준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770포인트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매수를 하다가 또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 950억, 기관 투자자 10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오늘 이제 옵션 만기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수급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어떤 지수를 매수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언제든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가 떨어졌을 때 그때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에 대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 증시는 특히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보다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다시 올라갔는데요. 1350원으로 2.5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쭉쭉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속도 조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시장의 판단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나타났을 때는 환율은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오늘 이제 또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될 겁니다. 그 지표는 오늘 소비자 물가 지표가 9월 달에 나온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면 경기는 아직까지 침체가 아니다. 둔화되지 않고 여전히 높다. 경기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당연히 내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예상치보다 이렇게 물가는 덜 잡혔지만 예상치보다 고용지표가 너무 좋지 않다.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침체지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침체가 나온다는 것은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양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오늘 한꺼번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아무래도 원화보다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우리에게 타격이 있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려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 또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같은 그런 좀 우려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상당히 좀 박스권이 오랫동안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엔화에 대한 가치는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수치보다는 훨씬 이제 멀어졌고요. 원래 한 140엔 정도 갔을 때 상당히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를 보시면 4.08%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네,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아직까지 침체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시장 지표들이 좀 발표되었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고요. 원자재는 국제유가 74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는 2.6달러입니다. 천연가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제유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정세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바뀔 수밖에 없고 지금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불확실성이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선물 지표는 네, 약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양쪽 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약하게 하락하고 있고 뭐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소스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9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9시 반에 발표되기 때문에 2시간 뒤에 저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살펴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70원 하락했고요. 0.9% 떨어져서 18,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 외 거래는 평소보다 지금 이제 거래량 계속 부족하게 진행 중이고요. 2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거래량도 230만 주로 네, 지금 전날보다 훨씬 또 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고 만기일 전에는 좀 올라갔는데 사실 뭐 크게 이번에는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8,0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죽인 채로 꾸준히 지금 횡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61선을 따라서 지금 쭉 주가가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21선과 5일선, 61선, 121선은 모여있는 수렴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한번 변동을 줄 때가 되었고요. 아래든 위든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지 라인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추세를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다. 그리고 음구름 안으로 주가가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그림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뜬금없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러한 구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탁 튀어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횡보하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대상승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였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월봉이 위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도 사실 이평선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런 이제 수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이제 월봉에 대한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아래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월봉선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길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언제 이제 상승이 되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세가 한번 나올 때가 되어 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종목 하나만 보고 기업 하나만 보고 이 모든 걸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죠. 당연히 이제 이런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아무리 종목이 좋더라도 경기 침체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저러한 차트 아무 소용없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뭔가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속이라면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업이 이제 힘을 받을 때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이제 코스피의 이 환경만 좀 만들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조만간의 움직임을 좀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7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천 주 매도했습니다. 6천 주 매도지만 금융투자는 49만 주를 매도하면서 오늘 이제 만기일에 가깝게 매도를 좀 집중했던 것 같고요. 투신 투자자는 반대로 매수를 집중했지만 사실 만기에 대한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8만 8천 주 매수했지만 사실 뭐 이전에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 3일 정도 이제 만기일에 가깝게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움직임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패턴대로 옵션 만기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입니다. 잔고는 147만 주로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죠, 거의. 그래서 150만 주 내외로 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잔고입니다. 대차잔고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12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자는 오늘 JP모건 실, 메릴린치가 좀 매도했지만 거의 적은 물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특별하게 오늘 수급도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거래원 마지막 종목 상세는 지금 어제 75만 주 매수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추정과 당일 동일하게 17만 주 매수해서 21.18% 정도로 보유율을 유지했고요. 사실상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최근에는 21% 중반 수준, 21% 초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쭉 올리던 그 구간이 좀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 수급을 이렇게 올리는 걸 멈춘 그때가 뉴스케일 파워의 소식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꽤 오랫동안 이 지분이 멈추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좀 많이 이탈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또 유입이 된다면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에 동유럽에 대한 원전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 중에 루마니아가 가장 먼저 움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루마니아가 지금 이제 원전을 확대하려는 이 기류가 좀 보이고 있고요. 원전을 2기에서 5기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가 이제 원전을 2기에서 5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비롯해서 소형 원전까지 모두 활용해서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할 건데요. 근데 그 연료는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과 이제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결론을 냈죠. 국민 찬성률이 71%였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지금 원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원전도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지금 원전 2기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부지에 2개를 더 짓고 SMR을 또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총 2개에서 5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대형 원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SMR은 이제 한 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체르나보다 원전 3, 4, 5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30년과 2031년에 가동한다라고 목표로 공급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도 사실 가동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고요. 지금 검토를 해서 건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032년 3년 정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루마니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지금 루마니아에 대한 대형 원전 프로젝트도 곧 이제 결정이 되어서 사업 결정을 해서 이제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렇게 건설을 시작해야만 본인들의 계획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SMR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석탄 발전소를 폐쇄를 하고 그 부지에 462메가와트 규모의 SMR 발전소를 구축을 합니다. 2030년에 그 SMR을 상업 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형 원전보다 더 빠르게 가동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이러한 기류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루마니아 SMR 모델 자체가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플루어와 그 다음에 루마니아 SMR 관련해서 피드 기본 설계 2단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삼성물산도 피드 계약을 했었고요.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플루어와 그 피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EPC를 담당하는 플루어가 루마니아 SMR 사업의 주관사인 로우파워와 기본 설계 2단계에 대한 주계약을 지난 7월에 계약 체결했었는데 이번에는 SMR 기기를 공급할 뉴스케일 파워와 기본 설계 2단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재까지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질이 없다면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주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설계 2단계는 약 1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원자로와 원자로 건물에 대한 설계, 인허가 지원, 사업비 산출 등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규제 기관의 인허가 심사를 받고 기기 제작 등 본격적인 사업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투입이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SMR 이 프로젝트라고 따졌을 때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이 특히 또 대출을 크게 했고 루마니아 쪽에서도 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이 금액들이 투입이 될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SMR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또 기자재 파운드리 역할로서 상당히 좋은 인지도를 가지고 시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동유럽 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계속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르기스탄이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러시아와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폴란드도 고온가스로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도 지금 국민투표 시행해서 찬성 71% 나왔고요. 엘살바도르도 지금 아르헨티나와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MOU 체결을 했고요. 스웨덴도 2035년까지 2기 짓겠다라고 하고 미국 에너지부에서 계속 초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멈춰 있는 폐쇄 혹은 수명이 다 돼가는 그런 원전들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기자재 생산 기술, 건설 기술이 거의 세계 최강이죠.
그런 기술을 이제 안에서 썩힐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출을 검토해야 되고 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인사들을 불러다가 덤핑 계약이니 이 계약이 뭐 국가에 손해를 준다라는 그렇게 이 계속해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네. 점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나라가 톱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톱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빼내려고 하는 국가들이 있고 그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따라오려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뒤처지면 역전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발 이제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고 에너지 시장은 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 사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국감에 참석을 해서 3월 본개학 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만간 좀 합의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출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만의 주장으로 이제 수출 허가를 하라라고 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제안보다는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해외 수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문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코 정부에서도 그 문서를 확인했을 거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 신뢰도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EDF가 뭐 EU에 또 제소를 하고 뭐 계속 태클을 걸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체코 정부의 입장은 번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이 뭐 애매하게 100%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번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수출은 진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웨스팅하우스 합의 없이 미국의 수출 신고 없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을 독자적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향후 이제 미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불합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큰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미국과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 원전 수출을 단독으로 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시장이 커지는 그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국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미국 플러스 한국 플러스 그다음에 UAE와 그다음에 일본까지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도 있고 특히 UAE는 또 우리나라와 영국 프로젝트를 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국적으로 이제 협의체를 짜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는 곧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합의만 된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기자재를 마구마구 찍어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공장 캐파를 100%를 돌려도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식이 하나가 나와준다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 100%에 대한 확실한 소식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풍력 쪽인데요. 자, 해상풍력. 우리나라의 지금 해상풍력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 뉴스만 보면, 야당 쪽 뉴스만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뭐, 완전히 배척을 해서 원전 에너지만 올인한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서 눈살이 찌푸려지긴 하는데, 사실 해상풍력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거의 100기가와트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기가와트를 늘린다고 했을 때 이 해상풍력 바람개비 하나가 거의 최대 용량이 지금 14메가와트거든요. 14메가와트가 100개가 꼽히면 1.4기가와트입니다.
그거를 지금 100기가와트까지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 1.4를 거의 이제 100개 단지를 그죠? 70단지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다가 그냥 7,000개를 해상풍력을 꼽아야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수치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수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자, 이제 풍력 경쟁 입찰에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이제 작년과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기업들을 조금 더 유리하도록 공고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이제 해상풍력 입찰 공고가 나오게 되고요. 이번 물량은 이제 1.5에서 2기가와트인데 2026년까지 최대 8기가와트 물량의 입찰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물량들이 나올 건데요. 자, 작년까지는 이제 가격과 비가격 지표가 60점과 40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0점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가격이 가장 중요했다면 올해는 가격에 대한 점수가 조금 깎였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풍력 이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했을 겁니다. 가격 싸움에서 우리가 사실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조업들이 좀 중국의 가격에 밀려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에다가 엄청나게 큰 관세를 매기는 것도 그렇게 이제 값싼 이 제품을 투입을 시키니까 시장이 이제 교란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이제 중국산 기업들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이 시장을 좀 많이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자재, 공급망 구축과 국내 투자, 국내 경제 기여 등 산업 경제 효과에 대한 지표를 26점으로 배정을 했고, 요게 이제 10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 이 시장에 입찰에 성공을 할 경우가 선정이 될 경우가 굉장히 커졌죠. 케이스가. 그래서 8메가와트급을 이미 실증을 마쳤고요. 10메가와트급 국산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8메가와트급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할 겁니다. 올해 이제 시장은 두 개 정도가 있거든요. 낙월 해상풍력과 그 다음에 낙월이 아니고 야월이죠. 야월 해상풍력과 그 다음에 제주도 한림 해상풍력이 있습니다. 둘 다 103메가와트 수준의 그런 단지고요. 8메가와트급 아마 13개 아니면 14개 정도를 건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개 다 입찰을 성공하게 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상 풍력에 대한 생산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래 지멘스 가메사라는 이제 기업과 해상 풍력 조립에 대한 기자재 조립에 대한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OEM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역할을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가 또 통과가 되면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해상 풍력 터빈을 조립하고 납품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내에 생산 기지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해상 풍력 터빈, 가스 터빈, 원자력 터빈 이런 것들이 사업이 전부 다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인 소식들은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를 알려드릴 텐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주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그 노벨상이 AI에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도 이제 전부 노벨상이 AI 쪽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AI를 준 게 아니고 이제 AI를 개발하거나 AI를 활용해서 그런 이제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거나 그런 세상에 이제 도움이 되는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노벨상을 누가 받았냐라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AI가 노벨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AI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점점 깊이 관여를 하게 되고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고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러한 이 기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늘어났을 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당연히 HBM이라든지 그런 반도체 칩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는 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앞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이 AI와 데이터 센터를 예측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과 그 관련된 전력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정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서로의 주장만 계속 하니까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서로 까내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무슨 공격을 할 수단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런 정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이 야당 쪽에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이 지금 2년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3에서 마이너스 0.2%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소비 부진의 주력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 독일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인텔도 지금 사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원래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무기한 보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내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이 80 몇 년 만에 그 공장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지금 돌지 않고 있고 독일에 대한 이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명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한 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위주의 경제였기 때문에 다른 유럽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높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그다음에 세금 비용이 이러한 생산 시설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산업 쇠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독일에 대한 경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202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경제에 대한 타격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게 시사하는 바가 확실히 크죠. 우리 야당은 계속해서 RE100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100%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의의는 맞겠지만 그 과정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는 분명히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하나의 극단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을 때의 결과가 독일의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아주 빠르게 높여서 지금 50% 정도를 달성할 정도로 세계 톱급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생에너지 50%를 돌리는 대신에 에너지에 대한 그런 시간대별, 계절별의 그런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 피크점, 그죠? 높을 때는 괜찮겠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 피크점에서는 당연히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저에너지. 근데 독일은 지금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탈원전이라고 해서 이 원전을 없앴고 석탄을 지금 돌려서는 안 되죠. 당연히 국제적으로 석탄을 금지하고 있고 이제는 그래서 기저에너지원이라고 쓸 수 있는 게 LNG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LNG에 대한 의존도가 당연히 에너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하필 러시아발 LNG였습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이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재생에너지로 아무리 생산해봤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독일에 대한 산업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100%의 불합리함, 원전 에너지의 필요성 영상이라는 걸 찍으면서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업 생산에 대한 전력 단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이윤이라는 것이 뭐죠? 전력에 대한 가격입니다. 전력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윤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기업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제품에 대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싼 제품을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겠지만 제품이 비싸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비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게 독일에 대한 경제고요. 네. 에너지에 대한 단가라든지 그런 이제 이 소비자에 대한 물가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독일은 이전처럼 3.7%라는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급격한 상승률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 대비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단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왜 유럽보다 2~3배 비싸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지금 유럽 따라서 비중을 40%까지 단기간에 급증을 시켰을 때 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산업에 대한 전력 단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비교를 해서 독일에 대한 이 케이스와 우리나라에 대한 케이스를 비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죠? 경제성이 곧 경쟁력이다. 기업의 경쟁력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아리백을 계속 외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의 경제성이고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야당에서는 이 두 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시장 방향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극단적으로 어떤 하나를 죽이고 어떤 하나를 늘릴 때가 아니다.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업의 경제성을 살릴 수가 있다면 지금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도 맞지만 안전을 최우선시하되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아주 크게 인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왔던 그 시기가 이제는 거의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하루 정도 시간 남았는데 한번 보고 오늘 이제 미국의 그런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